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어릴 적에 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살 길을 찾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텃밭 농사 지은 것을 노점에서도 팔아보고 무안에서 양파도 따고 통영에 가서 굴 캐는 일도 하고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중학교까지 먹고 살았습니다. 학교는 결석하면 안 되었기에 주로 방학 때 돈을 벌고 보통 때는 분식집 알바를 했고 엄마는 친구분의 도움으로 목욕탕 세신사로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그 일을 한다는 게 사실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먹고 사는 게 힘든데 저를 공부시키느라 그 일을 하시는 게 안쓰럽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오래 일을 하다 보니 능숙해지기도 했고 단골 손님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저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엄마는 세신사를 하며 전 분식점 알바를 하며 그렇게 겨우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갈 무렵 엄마 친구분은 낯선 동네인 서울로 옮기신다며 저희더러 따라오라는 겁니다. 잠실에 허름한 재래식 목욕탕을 인수하셔서 리모델링을 하신 거죠. 그나마 다행인 건 목욕탕에 방이 있어서 저하고 엄마가 같이 살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예전에는 농가주택으로 개조한 컨테이너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춥고 더웠는데 여기는 정말 시원하고 따뜻했어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장님은 엄마 여고 동창이신데 저희 엄마 이름인 금자를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면서 정말 신세를 많이 졌다고 늘 고마워하셨어요. 전 잠실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사실 제 공부방 하나도 없는데 학교를 다니는 게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그냥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하자 절대 안 된다며 우시면서 어떻게든 이 고비를 넘기자며 힘을 내자고 저를 안아주시는 겁니다. 전 그런 엄마에게 미안해서라도 매일같이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잠실이 막 개발돼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기에 단골은 하나둘씩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유명한 놀이공원 공사를 막 시작하고 석촌호수도 제대로 정비되기 전이어서 이곳저곳에 빈 땅이 있었죠. 그때 단골로 마사지 받으시고 지압 받으시던 사모님이 같이 오신 분하고 수다 떨면서 하던 얘기를 저희 엄마가 잘 외워서 수첩에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자동화기기 사용도 못하시던 시절이라 직접 은행에서 돈을 찾아서 당시에 복덕방이란 이름으로 알려진 중개업소를 찾아가 그 눈먼 땅을 계약하신 겁니다. 평당 몇만 원도 안 했으니 지금 생각하면 정말 헐값이었죠. 전 엄마가 뭘 그렇게 밤마다 수첩을 쓰시고 지도를 보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도 그것들을 사고팔고 하시면서 조금이나마 시세 차익을 남기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기차를 타고 고양시와 성남시의 땅을 또 조금씩 사들이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전 그저 엄마가 주시는 돈으로 도시락 싸서 학교 다니는 거라 자세히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도 성적은 그럭저럭 나와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합격했고 엄마가 학교 근처에 하숙집을 얻어주셨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중에 엄마가 잠실 근처에 사두었던 땅은 대기업이 사들였고 엄청난 차익을 남기고 파셨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와 성남시에 사둔 논밭은 일산과 분당이라는 일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나면서 30배로 불어났고요. 그제서야 엄마는 일하는 목욕탕 근처에 13평 아파트를 하나 장만하셨어요. 저희는 정말 처음으로 집다운 집을 가지게 된 거였습니다. 온수도 나와서 마음대로 샤워도 할 수 있고 등기 권리증이라는 것도 처음 봤어요. 정말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그렇게 징글징글하게 가난했던 시절을 조금씩 벗어나는 게 기적처럼 느껴졌죠. 전 엄마가 나이도 있으시고 이제 세신사를 그만두실 때도 되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숨 붙어있는 날까지는 하겠다고 놔두라고 하시길래 더 말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절 위해 한 세월을 세신사로 보내셨으니 제가 강하게 그만두라고 말씀드리기 힘들었어요. 이미 그 일은 엄마의 돈벌이 수단이기도 했지만 친구들을 만나는 일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던 중에 저희 모녀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엄마가 힘들게 일만 하셨던 엄마가 유방암 판정을 받으신 거였어요. 그래서 당연히 일은 못하게 되셨고 그동안 벌어놓은 돈으로 요양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보험을 알뜰하게 들어놓으신 덕에 진단금만 3억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초기라서 큰 문제는 없었고요. 수술 후 방사선 치료만 받으면 된다고 했어요. 정말 많이 놀랐지만 저와 엄마는 그렇게 또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한 터라 이제는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28평 신축 아파트에 입주를 해서 방 하나는 최고급 침대를 넣어 엄마가 쉴 수 있게 해드렸고, 그렇게 저희 두 모녀는 서로에게 의지한 채 하루하루 살아나갔습니다. 병원에서 태어나시면서 엄마는 이제는 저에게 모든 걸 넘겨주시겠다고 하며 수첩 여러 권과 두꺼운 노트 한 권, 통장과 도장을 제게 주셨습니다. 전 이게 뭔가 싶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습니다. 수첩에는 부동산 개발 계획이 있는 매물 주소와 현재 금액이 적혀 있었고요. 두꺼운 노트에는 지금까지 수첩에 적혀있는 땅을 사서 얼마나 올랐고 앞으로도 예상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측한 통계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거기엔 작은 10층짜리 건물도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임대사업에 대한 규제도 없었고 세금도 없어서 투자하는 사람이 열심히만 하면 부자가 되는 건 순식간이었을 때였거든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 저에게 엄마는 그러시더군요. 이 돈의 반을 강남에 투자해라. 그러면 네 자식 아니라 손주까지도 먹고 살 수 있단다. 전 엄마 말씀대로 강남구 대치동에 아파트 2채를 사고 역세권에 있는 5층짜리 건물을 한 채 샀습니다. 남은 현금은 10억 정도 되었지만 모두 은행에 적금으로 들어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금리가 15%가 넘었기 때문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전 엄마가 매일같이 종일 세신사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걸 아껴서 이렇게 재산 증식을 해놓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애처롭고 안타까웠습니다. 자식도 저 하나인데 어쩜 효도라는 것도 못해보고 떠나실까봐 눈물로 밤을 지새우기도 했었죠. 엄마를 좀 더 잘 모시고 싶었던 저는 전공이 보건행정학이었고 근무하는 곳은 병원이었는데 집 근처 대학병원으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새로 지은 병원이라 건물 외관도 좋았고 시설도 고급스러웠습니다. 엄마는 계속 정기검진을 받아야 해서 제가 다니는 병원으로 옮기셨죠.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고 전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병원 내에서 다른 과 전공의 선생님과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옮기면서 제 인연을 만나게 된 거였죠. 엄마가 제 연애 소식에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저희 둘은 연애를 하게 되었지만 남친 집안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뭐 의사 아들이었으니 어느 정도는 예상은 했었죠. 게다가 전 외모도 평범했고 집안도 작은 아파트 하나에 홀어머니와 사는 소녀 가정으로만 보였을 테니까요. 그래도 엄마나 저나 그런 반대 따위에 인생 포기할 사람은 아니었고 일단 사귀어나 보자 생각하고 1년 넘게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남친은 진심이었고 저에게 결혼을 하자고 프로포즈를 했어요.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왔고요. 작은 집이었지만 잘 꾸며놨고 엄마는 정말 맛있게 식사 준비를 해두시고는 남친을 기다렸습니다. 그 음식을 먹어본 남친은 굉장히 놀라워했고요. 그렇게 식사를 하던 중 엄마가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내 딸하고 예쁘게 잘 사귀어서 보기 좋네. 만약 자네가 결혼한다면 집하고 차, 병원 건물은 우리 쪽에서 준비하겠네. 전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실 줄은요. 실은 얼마 전에 그쪽 어머님을 몰래 만났는데 그쪽 어머님이 이 결혼은 절대 안 된다며 못 박으셨거든요. 전 펑펑 울면서 집에 와서 밤새 흐느끼면서 잤고요. 아마도 엄마가 그런 제 마음을 이해하신 것 같았습니다. 남친은 괜찮다며 그러시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식은 나중에 올려도 되니 아파트 입주 먼저 하라면서 엄마는 다음 주에 들어가라며 아파트 키를 남친에게 주셨습니다. 저도 퇴근하고 엄마하고 제 신혼집 구경을 처음 했는데 33평 강남 아파트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가구로 채워진 집이 너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솔직히 저희 형편에서는 과하다 생각했지만 그래도 기뻤습니다. 남친도 그 다음날 와보고 굉장히 놀라는 눈치였고요. 그렇게 병원 건물 등기 권리증까지 보여주니 입을 못 다물더군요. 그리고 당연히 그쪽 집안의 얘기는 다 들어갔고 굉장히 놀라면서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그렇게 제 결혼을 서두르던 엄마는 얼마 뒤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많은 것을 남겨주고 싶어 본인이 재발했고
온몸에 전이가 되었다는 사실을 계속 숨겨오셨던 거였습니다. 자신이 떠나도 절 지켜줄 수 있는 남편을 만들어 놓고 시댁에서도 절대 부모 없다고 함부로 할 수 없는 재력까지 제게 주고는 그렇게 떠나셨어요. 엄마가 마지막에 저에게 하셨던 말을 잊지 못합니다. 은혜야, 세상 사람들 맨몸뚱이에 때를 밀어가면서 엄마가 생각한 게 뭔 줄 아니? 이 사람들 몸을 내가 깨끗하게 해주는 만큼 그 복은 다 우리 딸에게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아무리 일이 많아도 나는 힘들지가 않았어. 참 신기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그렇게 이 세상 모든 때는 엄마가 다 가지고 가버릴 테니 너는 앞으로 좋은 것만 보고 내가 열심히 쌓아놓은 복을 네가 다 누리며 살길 바란다. 조금 더 너와 있을 수 있다면 좋았겠지만 또 이렇게 먼저 가서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도 엄마는 좋구나. 엄마가 저 위에 가서도 일을 할 수 있다면 열심히 하고 있을게. 나중에 네가 오게 될 그날 내가 또 그 길을 잘 닦아놓으면 우리 딸 편히 올 수 있겠지. 너무 슬퍼 말아라 은혜야. 어려서부터 고생만 하다 큰 내 아가야. 정말 엄마의 말처럼 그 복이 다 제게 온 건지 저는 엄마를 보내고도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이도 많이 고생하지 않고 낳았고요. 남편도 여전히 저에게 잘해줍니다. 이렇게 제 인생이 곱고 평탄하게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저는 엄마를 생각합니다. 절 위해 모든 걸 다 바친 우리 엄마를 말이죠.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